북한이 도발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한미연합 해상훈련 종료 사흘 후 동해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언했지만 그날 새벽 40분간 포착된 미세한 수중 신호 하나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미국의 위성은 침묵했고 일본의 레이더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확증 없는 소음이라며 외세는 압박했고 잘못되면 외교 분쟁 100%라는 경고가 쏟아졌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지만 상대는 계획을 멈추고야 말았습니다. 발사 직전까지 갔던 미사일은 왜 끝내 날아오르지 않았을까요? 조용히 해역을 봉쇄한 그 선택. 도대체 그날 바다 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강재훈입니다. 2023년 9월 초였어요.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언론에선 평온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감시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단 지 3년째였고 그날도 평범한 일상처럼 시작됐습니다. 진해 해군작전사령부 지하 상황실은 늘 그랬듯 고요했어요. 불빛 하나 없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면 차가운 공기가 먼저 피부에 닿았죠. 그곳은 언제나 같은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사람의 감정도 바깥 날씨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날 아침 박진우 중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중 음향 로그 하나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자동 분석 시스템에서 이미 자연 소음으로 분류된 것이었지만 그가 굳이 저를 부른 건 뭔가 껄끄러운 구석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화면엔 이미 파형이 떠 있었어요. 동해 남부대잠 감시 해역에서 수집된 수중 음향 데이터였죠. 저주파 대역. 아주 미세한 변화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해군작전사령부 대잠작전과 소속 중령이었어요. 침착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죠. 그는 어제 새벽 4시경부터 약 40분간 포착된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 속 파형은 거의 평평했어요. 일반인이 보면 그냥 선 하나로밖에 안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 수중음향 분석 책임장교로 근무할 때 북한 잠수함을 추적했던 기억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해류 영향은 이미 배제됐다고 했습니다. 수온, 염분 농도, 해저 지형 변화. 모든 변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죠. 위성 영상도 레이더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파형이 시작되는 지점, 그리고 끝나는 지점. 그 사이의 간격. 자연 소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하지만 인공신호라고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고래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주파수 대역이 맞지 않았어요. 이동 패턴도 다르다고 했죠.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95년 가을이었습니다.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 한 척을 추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죠.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고 위성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잠수함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해저에 붙어서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어요. 엔진을 최소한으로만 가동하면서요. 그래서 포착이 어려웠죠. 움직이는 물체는 찾기 쉽지만 멈춰있는 물체는 바다와 구분이 안 됩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이 신호가 이동 중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정지 상태에서 발생한 건지. 그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위치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동이 아니라 멈춤. 그게 더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즉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서민정 연구원에게 이 데이터를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서민정은 수중음향 연구원이었어요. 예리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죠.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감시 통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자료를 이미 받아본 상태였어요. 자동 분석 결과는 맞다고 했습니다. 자연소음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요. 하지만 주파수 분포가 조금 이상하다고 했어요. 완전히 무작위는 아니라는 거였죠.
패턴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기계 소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민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상황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불빛 하나 없는 천장 아래서 저는 잠시 멈춰 섰죠. 머릿속에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바닷속에서 조용히 접근해 육지 가까이에서 갑자기 날아오를 수 있는 무기, 한번 발사되면 발견도 요격도 매우 어려운 체계. 북한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금 바다 어딘가에 그런 잠수함이 숨어 있다면, 만약 그 잠수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지 않고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면, 레이더와 위성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건 당연했어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시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추가 분석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만 했죠.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선 이미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바다의 소리를 들어온 사람의 본능 같은 것이었어요. 화면 속 파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바다는 조용할수록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소리가 없다는 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론 진해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고요한 수면 위로 저녁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깊은 곳에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수중음향 분석 보고서, 자동 시스템의 판단, 자연 소음. 하지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충분했어요.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증거가 부족하든 저는 이 신호를 놓칠 수 없었어요. 바다 밑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을 고르고 있다는 감각. 그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상황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모니터 속 파형은 변하지 않았죠. 아무도 확신하지 않는 상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바다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다시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전날 밤 집에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파형이 계속 떠올랐죠. 그 미세한 흔들림. 규칙적이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패턴.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 다시 진해로 향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밤새 수집된 데이터가 쌓여 있었어요. 박진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로그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새벽 4시부터 40분간 기록된 그 신호. 그리고 오늘 새벽 3시부터 다시 나타난 비슷한 패턴.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약간 달랐고 지속 시간도 조금 짧았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했죠. 저는 화면을 멈추고 과거 기록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95년 가을, 북한 잠수함을 추적했던 당시의 음향 데이터였어요. 30년 가까이 된 파일이었지만 제 손은 정확히 그 위치를 찾아냈죠. 두 개의 파형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비슷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95년 당시 기록은 좀 더 뚜렷했어요. 엔진 소음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반면 지금 포착된 신호는 훨씬 더 미세했습니다. 거의 바다 소음에 묻힐 정도로요.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30년 전보다 훨씬 더 조용해진 잠수함. 훨씬 더 감지하기 어려운 움직임.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우리가 지금 포착하고 있는 건
그들이 완벽하게 숨지 못한 아주 작은 틈새뿐일 거였어요. 박진우가 새로운 분석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데이터를 종합한 것이었어요. 신호는 총 3차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제 새벽, 두 번째는 어제 새벽, 세 번째는 오늘 새벽. 모두 비슷한 시간대였죠. 위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을 뿐이에요. 이동하는 물체라면 위치가 크게 달라져야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거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저는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이동하지 않는다는 건 항해 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대전의 서민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밤새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고 했어요. 주파수 분포 패턴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 결과였죠. 그녀가 보내온 자료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펼쳐졌어요. 저주파 대역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패턴이 드러났어요. 이 소리는 이동 중에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나타나는 패턴이었어요. 엔진 회전수가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특정 주파수, 추진 시스템이 정지 상태로 전환될 때 나오는 진동. 서민정은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수중 플랫폼에서 나오는 소리라면 그 플랫폼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일 거라고 했어요. 이동을 멈추고 위치를 고정하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단계일 수 있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한다. 바닷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들었던 설명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 그게 왜 위험한지에 대한 브리핑. 육지에서 쏘는 미사일은 발사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레이더로 추적할 수 있고 위성으로 감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닷속에서 쏘는 미사일은 다릅니다. 잠수함은 움직이니까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언제 쏠지도 예측할 수 없죠. 더 무서운 건 거리였습니다. 육지에서 쏘면 먼 거리를 날아와야 해요. 그 시간 동안 탐지할 기회가 있죠. 하지만 바닷속에서 접근한 잠수함은 다릅니다. 해안 가까이까지 조용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미사일을 솟아오르게 할 수 있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날아오르는 순간부터 목표 지점까지 몇 분밖에 안 걸리니까요. 요격할 시간이 없어요. 대응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위험한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준비가 끝나면 즉시 실행되는 구조. 만약 지금 동해 어딘가에 그런 잠수함이 있다면, 만약 그 잠수함이 지금 자리를 잡고 준비 중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박진우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걸 위로 보고해야 할지, 확증도 없는데 경보를 울려야 할지. 레이더는 여전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위성 영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상 감시 체계에도 이상 신호는 없었죠. 동해는 평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다 밑은 달랐습니다. 수중 음향 센서만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자동 시스템조차 자연 소음으로 분류할 만큼 희미하게. 저는 다시 과거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95년 당시 우리가 북한 잠수함을 발견했을 때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다 그 잠수함이 움직였습니다. 그제야 레이더에 잡혔고 추적이 시작됐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눈치채기 전에 이미 원하는 위치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운 좋게 큰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 그때 그들이 무언가를 발사했다면 우리는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나빴어요. 30년 전보다 기술은 훨씬 발전했고 그들의 잠수함은 훨씬 더 조용해졌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8시가 됐어요.
상황실엔 다른 인원들도 출근하기 시작했죠. 일상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평범한 하루처럼 움직였어요. 박진우가 제 쪽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제가 뭐라도 말해줘야 한다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잠수함 항해가 아니라는 의심. 이건 무언가를 준비하는 단계라는 의심. 만약 제 판단이 맞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판단이 틀리다면 저는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어느 쪽이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죠. 저는 모니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파형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미세하게 떨리는 선.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한 신호.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 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레이더도 위성도 수상 감시도 모두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뭔가 곧 일어날 거라는 걸. 시간만 흘렀습니다. 아무도 결단하지 못한 채, 확증도 없고 반박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그저 화면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답답했습니다. 설명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더 불안해졌죠. 알면 알수록 위험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것. 이건 준비 단계라는 것. 바다 밑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리를 잡고 시간을 재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어요.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떠나지 못했어요. 집에 가도 잠들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죠.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나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적어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들었으니까요. 박진우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교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저는 지난 이틀간의 음향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그제 새벽 4시, 두 번째는 어제 새벽 3시, 세 번째는 오늘 새벽 2시, 네 번째는 오늘 저녁 9시. 간격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24시간 간격이었어요. 그 다음은 23시간. 그 다음은 19시간. 패턴이 있었죠.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과거 기록을 다시 불러왔어요. 95년 당시의 데이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자료들. 북한 잠수함의 작전 패턴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사 준비 단계에서 나타나는 시간 리듬에 대한 연구.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겹쳐 보였어요. 과거의 기록과 지금의 데이터가 간격, 주기, 반복.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95년 당시 북한 잠수함이 발사 준비에 들어갔을 때와 똑같은 시간 리듬이었습니다. 위치 정렬, 시스템 점검, 최종 대기. 그 모든 단계가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서민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도 여전히 연구소에 남아 있었어요. 추가 분석 결과를 보냈다고 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향이 발생하는 깊이와 방향에 대한 데이터였어요. 최근 4번의 신호는 거의 같은 깊이에서 나왔습니다. 방향도 완전히 고정됐어요. 오차 범위가 점점 좁아지더니 이제는 거의 0점 수준이었습니다. 정렬이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위치를 잡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준비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그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동해, 남부 해역의 대잠 훈련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명목은 정기 훈련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해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거였죠. 수상함을 배치하고 대잠 헬기를 띄우고 소나 부위를 집중 투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자문 범위를 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잠 작전 전개는 작전사령부의 결정사항이고, 그러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위성에도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어떻게 훈련 명령을 내리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고요. 30년 전 실전 사례와 완전히 일치하는 패턴이라고요. 만약 이걸 놓치면 우리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박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저를 보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잠 감시 자산의 배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탐지 패턴을 숨기면서 조용히 감시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그들이 느끼게 해야 한다고요. 음향 탐지 신호를 숨기지 말고 능동 소나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중에 음파를 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 밑에 숨어있는 잠수함은 자신이 탐지당하고 있다는 걸 즉시 알게 돼요. 그 순간 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철수할 것인가. 박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만약 이 판단이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잠 훈련을 전개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북한은 우리가 도발한 거라고 주장할 거고 국제사회는 증거를 요구할 거라고요. 그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희미한 음향 신호뿐이라고 했어요. 군사적 부담도 있다고 했습니다. 작전 자산이 투입되고 병력이 움직이고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만약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모두 현실적인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은 발사되는 순간 끝입니다. 육지에서 쏘는 미사일은 날아오는 동안 추적할 수 있어요. 레이더로 보고 요격 시스템을 준비하고 대응할 시간이 있죠. 하지만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미사일은 다릅니다. 해안 가까이 접근한 잠수함이 쏘면 목표 지점까지 몇 분밖에 안 걸려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요격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발사 전에 막아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그들이 위치를 잡고 있을 때, 아직 쏘지 않았을 때, 저는 박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요. 만약 이 판단이 틀렸다면 모든 결과는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문위원 직책도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도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고요. 하지만 만약 맞다면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고 그때 우리는 운이 좋아서 무사했지만 이번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진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키보드를 보고 저를 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작전사령부 당직 장교에게 연결됐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동해 남부 해역에 긴급 대잠 훈련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수중 위협 징후 포착.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진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그의 얼굴엔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했어요. 작전이 시작되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상황실 모니터에 새로운 정보가 뜨기 시작했어요. 해군 구축함 2척 이동해 남부로 이동 중. 대잠 헬기 4대 출격 준비. 소나 V 투하 계획 수립.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훈련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해역을 압박하는 거였어요. 수상함이 지나가고 헬기가 날고 능동 소나가 울리면 바다 밑에 숨어있는 잠수함은 알게 됩니다. 자신이 탐지당했다는 걸,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그 순간 그들은 결정해야 해요.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철수할 것인가. 만약 계속 진행한다면 발사하는 순간 위치가 완전히 노출됩니다.
우리 자산이 이미 주변에 배치돼 있으니까요. 성공 확률은 거의 없어요. 만약 철수한다면 작전은 실패입니다. 준비한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어느 쪽이든 그들에게 유리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박진우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작전 상황, 함정 이동 경로, 헬기 출격 시간, 소나 투하 지점.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구축함이 목표 해역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떴어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능동 소나 가동 준비 완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쪽이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 위험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박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지금부터는 저쪽이 결정할 차례라고. 바다 밑 어딘가에서 누군가 선택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히, 숨죽이며.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황실에 있었어요. 박진우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우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엔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구축함 2척은 목표 해역을 순환 기동 중. 대잠 헬기는 교대로 비행하며 소나 부위를 투하했습니다. 능동 소나가 일정 간격으로 울렸어요. 바다 밑으로 음파가 쏘아져 나갔습니다. 그 신호는 수중에 있는 모든 물체에 부딪혀 돌아와요. 잠수함이 있다면 그들은 그 소리를 들을 겁니다. 자신이 탐지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새벽 4시가 지났습니다. 5시가 됐어요. 6시가 가까워졌죠. 저는 수중 음향 데이터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규칙적으로 나타났던 그 신호, 간격이 점점 줄어들던 그 패턴. 하지만 이번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패턴이라면 분명히 신호가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7시 서민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도 밤을 새운 듯 했어요.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포착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파일을 받아 열었습니다. 화면에 파형이 떴어요. 위치가 달랐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고정돼 있던 그 지점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동해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주파수 대역도 달랐습니다. 멈춰 있을 때 나타나던 저주파 패턴이 아니었어요. 이동할 때 발생하는 추진 소음이었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제 화면을 봤습니다. 그도 같은 걸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치를 버리고 정렬을 포기하고 멀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 10시, 11시. 음향 신호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위치는 계속 멀어졌어요. 발생 간격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사흘 동안 유지되던 그 정교한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오후 2시가 됐어요. 저는 위치 데이터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신호가 포착된 지점들을 시간 순서대로 선으로 이었어요. 그 선은 명확했습니다. 동해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해안에서 멀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데이터상으로는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 서민정이 최종 분석 결과를 보냈습니다. 지난 12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종합한 것이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목표 해역에서 이탈, 준비 상태 해제,
작전 패턴 붕괴. 그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왜 중단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측 대잠 작전 전개 이후 움직임이 바뀌었다고요. 시간적 인과관계는 분명하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화면을 봤습니다. 우리가 한 겁니다. 능동 소나를 올렸어요. 구축함을 배치했고 헬기를 띄웠고 해역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그 순간 그들은 선택해야 했어요. 계속 진행하면 발사 즉시 위치가 노출됩니다. 우리 자산이 이미 주변에 있으니까요. 성공 확률은 거의 없었죠. 요격당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멈춘 겁니다. 철수한 거예요. 준비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간 겁니다. 우리는 미사일을 요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쏘지 못하게 만든 거였어요. 발사되기 전에, 날아오르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안도와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저녁이 됐습니다. 상황실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교대 시간이었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전 해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구축함은 원래 임무로 복귀, 헬기는 기지로 귀환, 훈련 종료. 모든 게 조용히 끝났어요. 아무 소리 없이.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해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수면 위로 부서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뉴스를 켰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미연합훈련 종료 후 평온한 시기라고 했죠. 정세는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동해에서 정기대잠 훈련이 있었다는 짧은 보도만 있었어요. 저는 뉴스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흘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끝났는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의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저주파 음향, 미세한 신호, 바다 아래에서 들려온 작은 소리, 그리고 우리가 한 일, 능동 소나, 구축함 배치, 헬기 출격, 해역 압박. 싸우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도 날지 않았어요. 폭발도 없었고 요격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승부는 끝나 있었어요. 박진우는 확증 없이도 저를 믿어줬습니다. 책임을 함께 져주겠다고 했어요. 서민정은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습니다. 그 신뢰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기술도 중요했어요. 수중 음향 감시 체계, 분석 시스템, 대잠 작전 능력.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강한 국가는 소리 없이 위기를 넘깁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기에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바다는 여전히 평온합니다. 레이더는 조용하고 위성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뉴스는 여전히 평화롭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평온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가 깨어 있는지. 이 나라의 힘은 소리 없이 상대를 멈추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게 두고 요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확신 없이도 책임지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평온합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저는 창밖을 봅니다. 평범한 저녁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